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랑도 함께하는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새해를 맞이해서 또 처음 맞는 연휴이기 때문에 이렇게 쉴 때 지금이야말로 올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한 전략과 또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현실적인 조언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들 전략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설 연휴 특집으로 또 이야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좀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새해 시작을 네. 언제로 선정할 것이냐, 설정할 거냐. 네. 그냥 1월 1일로 무조건 설정하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1월 1일 되자마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네. 이 설 연휴 끝나면 네. 새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이사님은 어떻게 좀 설정하시는 편이세요? 1월 1일 로? 때가 연휴가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네, 연휴가 그래서 아니었다 다들 그렇게 보니까,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어지는 느낌이라서 저도 이번 연휴를 새해로 삼고 한번 또 마인드를 재장착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네. 이사님이 연휴 끝나고부터가 진짜다 네. 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전에 혹시 뭐 실수하시거나 네. 네, 손실 보신 분들은 아직은 작년이었다. 네. 올해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진짜다 네. 생각하시고 저희와 새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과 사실은 생방송 통해서 네. 늘 이제 시장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좀 나눠왔는데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FOMC 회의가 이제 올해 첫 FOMC 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2월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가 새해다. 아. 네. 근데 그럼 좀 늦죠,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너무 새해를 자꾸 미루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2월에 이제 첫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장에서는 아마도 베이비 스텝이 단행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시장 기대감에 또 오르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전망들이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모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회의록이나 이런 내용 보면 강경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아, 뭐 올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 네. 무조건 좀 금리 인상 밀고 나갈 거다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 강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첫 시작이 2월 FOMC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큰데 네. 일단 베이비 스텝으로 보고 있는 전망하고 있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멘트를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물가 안정이죠. 아, 네, 물가 안정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깝게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 발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놓고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가 높게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상회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었고 그러다가 연말 근처에 대해서는 이 예상치 대비해서 이제 낮아지는 수치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높게 나왔고 낮게 나왔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가깝게 나올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해서 뭐 추정할 수 있는 부분, 임금 상승률,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률 같은 경우는 상승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소비자 물가지수의 방향성은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비춰 봤을 때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올해 이어지겠지만 베이비 스텝의 전망이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그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이 지표 부분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는 좀 둔화될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네.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되려 너무 잘 나오죠. 호조를 나타내고 네.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해석 따라 또 갈리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고용 시장이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네. 그 고용 지표가 뜰 때마다 아차차 싶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경기에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우리가, 흔들 수 있는 예, 경기 요인. 네. 계속 우려했던 거는 경기 침체 부분인데 고용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 얘기는 또 한 군데 한 켠으로 또 밀어놓고. 예, 밀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밀어놓고 그 연준의 입장에서도 고용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는 좋은데 나머지 지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물가에 대해서는 좀 방향성이 꺾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뭐 가깝게 FOMC 같은 경우에 금리 톤은 뭐 베이비 스텝으로 조정을 하고 추후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잡히지 않을 경우는 스탠스를 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을 강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녹화일 기준입니다. 녹화일 네. 기준으로는 아직 이제 CPI 지표가 발표 전인데 네. 굉장히 좀 물가 지표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2월에 FOMC 회의 결과는 이제 아마도 베이비 스텝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크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상승은 할 건데 네. 좀 그 강도를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이 현재 움직이고 있고 또 이것과는 달리 반면 고용 지표 같은 경우 너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어디에 얼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1, 2월 시장의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무슨 지표가 좋으면 무조건 네. 시장이 이렇게 된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 가치 판단이 무조건적이지 않아서 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 네. 뭐 그 정도는 좀 조절할 수 있지만 국내로 좀 돌아와 보면 미국 시장은 우리 봐야 되고 근데 한국은행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도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를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민생과는 이게 더 직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진행이 예정인데 국내 이제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좀 짜보자면 미국이 올리면 저희도 이제 헐떡이면서 네.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어떤 전망을 좀 내놓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급하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스텝을 강화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정도 뭐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물가 안정 부분 그렇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정부의 그 2년차 임기 시작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보면 뭐 상반기 가깝게는 이제 1, 2월 진행 때는 한 0.25 0.25. 정도 네,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금리 수준은 한 3.5% 정도. 연으로는 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 톤 같은 경우는 좀 스무스한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금리 부분의 톤을 조정을 해서 좀 스탠스를 폭을 강하게 나가겠다 그런 부분보다는 먼저 지표들을 좀 점검하고 충분히 그 점이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스무스한 톤으로 계속 지속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뭐 한국은행 총재분께서 뛰어나신 분이다 보니까 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것 같아요. 왜 그 뛰어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뭐 지금 그 물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지만은 뭐 통화 시장이라든지 그 부분을 함께 좀 믹스를 해서 멘트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네요.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투자자분들은 투자 전략 세울 때도 도움을 받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선제적으로 좀 뭐 대출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줄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멘트도 했었고 하다 보니 좀 이제 상반기에서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 톤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명확함이라는 점은 뭐냐면 지표 같은 경우를 대입해서 후행적으로 금리를 움직여도 되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를 확인하고 좀 멘트 같은 경우에 명확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네. 증권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불확실성, 네, 네. 애매모호한 거, 네. 올리겠다는 건지 내리겠다는 건지 유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지금 한국은행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 통화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힘든데 네. 지금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표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정도 저희 예상 수준 안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0.25% 정도는
네,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 시나리오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종 금리 수준이 3.5% 정도 예상세가 우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되면 당연히 네. 환율과 유가를 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 돌아보면 원달러 환율 네. 이야기가 거의 뭐 작년 상반기에는 거의 대부분 했던 것 같고 막 강달러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환율이 지금 보니까 최근 124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네. 당시 강달러 현상 이야기할 때에 비하면 네. 안정세에 좀 접어든 것 같은데 네. 이 흐름이 좀 쭉 유지될까요? 저희가? 우선은 그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 달러 인덱스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한 9월 28일 같은 경우가 한 114 정도의 수준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꺾이기 시작한 게 한 11월 기점. 11월쯤. 네, 이때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지표 같은 경우가 먼저 강달러 같은 경우가 꺾일 수 있는 흐름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요런 급락이 나왔었죠. 맞아요.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하락을 유지하고 있고 그 구간 안에서 하락의 강도는 둔화는 되기는 했어요. 다만 이게 이 구간 안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요인은 좀 적은 상황이긴 합니다. 뭐 나머지 지표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금 뭐 물가 지표 아니면 다른 통화적인 지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작년에 봤던 그러한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정도의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비춰 봤을 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뭐 위안화 기타 통화 현재 흐름에 비춰 봤을 때는 좀 하향 안정화된 상황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환율이 시장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비용적인 측면이 줄어드는 뭐 항공운송 이런 쪽은 우리가 일회성으로 환율에 대한 부채 부분이 환입이 되게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실적은 나아질 수 있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빚이 줄어드는 거죠. 항공이랑 네, 맞습니다. 운송 쪽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이겠고 반대로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환차익 같은 경우가 줄어들게 그쵸. 돼요. 네. 예를 들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2분기 3분기 기준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왔을 때 환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돼서 실적이 잘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좀 빠져서 4분기 실적,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그 부분이 빠져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좀 환차손으로 나타나는 부분, 기존의 환차익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걸 착시 현상으로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실적을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네. 가장 중심이 되는 점은 뭐냐면 본업이죠. 그쵸. 항공운송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뭐 입출국자 수 그런 점을 중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동차도 환율 측면보다는 이제는 뭐 월별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놓고 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환율적인 부분은 우리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세컨드, 그러니까 두 네. 번째 요인인 거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수입하는 기업, 수출하는 기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봤을 때 두 개 다 중요한 건 일단 본업을 잘하고 있는지 네. 뭐 잘 팔고 있는지 물건을 잘 팔고 있는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울고 웃는 기업들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딜 가나 뭐 사람이나 기업이나 본업을 잘해야 네. 예, 기본이 탄탄해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적으로는 국내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느끼실 텐데 네. 일단 환율적인 흐름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도 궁금합니다. 사실 국제 유가 작년에 돌아보면 전쟁 이슈 때문에 네. 또 국제 유가랑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움직여서 네. 그 기억이 좀 나는데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이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두서가 없어요. 네. 누군가는 배럴당 50달러까지 내려올 거다. 뭐 누군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뛸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큰 폭이 형성이 됐다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이사님? 네. 예측에 대한 레인지가 폭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큰 점, 그
그 점을 먼저 대입을 해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폭이 넓은 구간 안에서 실제 수요 공급단에서 수요가 꺾이는지 여부 그 점을 먼저 중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됐을 때 시장이 변화될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 보면 될 텐데 그 수요 공급의 논리로 놓고 봤을 때는 유가는 우선은 꺾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그럼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네, 오를 가능성 같은 경우가 높고 일반적으로 한 80불에서 100불 정도 그 어, 정도 수준 80불에서 같은 100불. 네. 경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요 공급만 놓고 보자면 네. 그러면 좀 살펴보죠. 네. 수요가 많아져서? 일반적으로 기존보다 수요가 뒷받침되는 게 조선의 교체 주기, 이 교체 주기 도래, 그다음에 네. 경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군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이 쓰이고 있지만은 네. 화석 연료 같은 경우도 그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되는 단계 안에서는 수요가 함께 올라가게 돼요. 가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 봤을 때는 유가가 말씀드린 한 80불에서 100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이 한 WTI 기준으로 한 77불 정도 네, 녹화 나타나고 기준이요. 있어요. 네, 한 77불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그러면 반대급부로 음. 한 60불 정도 유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원가 부분, 그다음에 화석연료를 개발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 원가 부분 같은 경우가 역전이 나타나게 돼요. 역전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 구간 안에서는 60불에 도래를 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의 가격이 도래를 한다고 하면 시장 같은 경우도 충격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유가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을 놓고 봤을 때는 80불에서 100불 구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한 유가 수준은 한 60불대 수준. 60불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제유가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어떤 걸 기준으로 예상보다 높다 낮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을 보는 데에서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방향성과 더불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정말 어렵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해서 어렵게 이야기를 좀 해봤다면 다음은 저희가 좀 솔직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토크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자, 이 종목을 집중해서 보자가 아니고 네.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어서 차례대로 이슈를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 포함해서 종목을 좀 볼 텐데 첫 번째 주인공은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는 제가 말을 얹기가 좀 무서워요.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이기도 하고 네. 이슈의 정점에 있는 네. 핫 인플루언서 같은 종목이기도 해서 네. 어떻게 풀이를 하면 좋을지 일단은 테슬라 쇼크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가 하락이 네. 가팔랐고 네. 그리고 뭐 한 달 동안 화재만 3건, 네. 뭐 안전 기준 부적합 판매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좋은 사업가이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네.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안팎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문제 테슬라 어떤 상황인가요? 우선은 우리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본업이죠. 아, 본업을 잘하는 사람. 네. 본업 같은 경우가 우선은 자동차 판매 가격이 네. 좀 한번 하락이 나타났다는 맞아요, 점이에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가깝게 주가로 본 2차 전지의 조정 같은 경우도 함께 대입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를 반영하는 부분이 우리가 자동차의 시각은 이게 필수 소비재냐 아니면은 그 다른 요소나 그 부분에서 갈리는데 교체를 하는 주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가가 하락을 한다는 건 그만큼 좀 교체 주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주기가 늘어난다는 점과 함께 좀 원재료 같은 경우 상승을 한 부분을 미리 판가에 반영을 했다가 이제는 그 빠지는 부분, 그다음에 판매가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자동차 판매 가격이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겠고요. 네. 그점 같은 경우는 이게 업황이 꺾였다라고 하기보다는 팔리는 매출 대비해서 이익 볼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본업 이해의 확장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해요. 네, 네.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이 뭐 트위터의 사례라든지 네. 그 점은 좀 과했다는 측면, 아, 네, 스텝이 과했다는 측면, 다 계획이 돼 있겠지만 그죠, 그죠. 예, 스텝이 과했다는 측면에서 좀 최근에 주가 조정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신 것처럼 일단 앞서서도 본업을 잘하는 사람을 찾자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이제 낮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실적과 당연히 연계가 되고 있고 네.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교체 주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실적적으로도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외부에 자본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상황 정리를 좀 해주셨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대응 전략이나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래에 이래나 저래나 잡음은 있겠지만 네. 전기차는 간다. 네. 거기서 대장은 테슬라니까 나는 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 뭐 이런 거는 작은 바람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큰 금액이 들어가신 분들은 가슴 졸이실 것 같은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 앨런 머스크의 과거의 네. 사업 부분에서 봤을 때 음. 그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를 실제 이 발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단가를 도출을 해냈었어요. 그죠. 우주에 대한 열망이 음. 크시잖아요. 네. 그 사례가 뭐냐면 위성을 쐈을 때 분리되는 그 발사체들 네. 이제 떨어지는 한 단계 두 단계 떨어지는 계산 게 다 해야 있는데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이 다 비용이에요. 원래는 아, 비용인데 회수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회수가 가능하도록 오. 떨어지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회수를 하게 되면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가 발사를 했을 때 그만큼의 이제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다량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서 네.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또 활성화되고 어. 그렇게 된 거거든요. 통신사를 대체할 만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업종 안에서 다른 군이 못한 걸 만들어내는 앨런 머스크의 특징을 봤을 때는 테슬라도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네. 해내는 사람이라. 네, 네. 돈적으로만 정말 계산했을 때는 네, 해내는 사람이라. 네, 해낸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무작정 해낼 수 있다 그런 가능성만으로는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지는 않는데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성장기 단계, 그다음에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구간들 그렇죠. 여기에서 성숙기의 도래는 아직 연도가 남아 있어요. 적어도 아주 적어도 5년 정도. 아 진짜? 네. 그럼 전 전기차 그때쯤 사면 됩니까, 이사님? 네,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미리 사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네, 이전에. 5년 네. 이후에, 네, 이전에, 네, 네. 네. 그런 단계에서는 충분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있을 수 있는 상황 안에서 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거기 안에서 그 작은 흐름들이죠. 자동차 판가 알아가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 같은 경우가 좀 본업 이외에 사업 확장을 하기도 할 수 있는 점입니다. 네. 그렇게 주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어허.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가격대로는 한 101불 후반 이 정도를 기점으로 바닥을 잡는 흐름은 나오고 있어요. 오.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한 주가 수익 비율은 한 30배 중반 정도. 네. 이게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보다 지금 테슬라가 걷어들이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총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좀 노이즈를 안고라도 이제는 매수를 해 봄직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 하면 가격적으로는 어제 고점이 오늘의 저점이라고 불릴 만큼 네. 정말 빠르게 상승을 했고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을 시작하게 된 네네. 계기로서 이제 테슬라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투자자는 숫자를 보고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미래의 이제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까지 하신다면 네. 테슬라에 대한 전략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이야기가 많은 기업이라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 주식 중에 테슬라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네. 국민 주식이라고 하면 또 삼성전자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닝 쇼크다. 네. 어닝 쇼크는 어닝 쇼크다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주가는 오히려 전혀 거기에 따라서 타격이 없는 모습, 네. 오히려 6만 전자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굉장히 미묘 복잡한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산업 특성이 되게 사이클이 미묘한 측면이 네, 있어요. 정말 주가가 해석하기 빠르기도 어려워요. 하고. 처음에 작년 마이크론이 처음에 감산을 한다고 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감산에 대한 고려를 했을 때 주가는 반등이 나왔었죠. 반도체군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마이크론이 감산에 대한 톤을 한 번 더 내비쳤을 때는 되려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예상되는 업황 내년 초중반 같은 경우 턴을 한다고 예상이 됐는데 이게 업황이 턴을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한 우려로 주가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웨이퍼를 10% 증산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되려 감산에 대한 가능성에 톤을 내비쳤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삼성전자까지 감산을 하게 되면 재고 같은 부분이 우리가 원래는 한 3월 정도 이 기준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정을 했었는데 이 기간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네, 그런 인식으로 주가는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요. 재고 요인의 변화 가능성의 중점으로 주가는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단행하는지 여부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재고의 저점 이후에 업황의 턴은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이론적으로는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그 이론적인 측면에 업황의 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디램의 가격의 턴 같은 경우로 확인을 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턴이 나타나는 시점에 만약에 업황의 턴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장비주들이 강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요. 저도 진짜 방송하면서 사실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삼성전자지 않겠습니까? 네. 주식을 공부하든 주식 방송을 공부하든. 네. 근데 이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돼서는 들어도 이 참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사이클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과는 별개로 잘 매수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에 네. 대해서는 아직도 내공이 나도 부족하구나. 우리 이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공부를 해봅니다. 근데 앞서서 이사님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본업을 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돈을 기본적으로 잘 벌어야 되는데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그 재고를 네.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고 네. 그게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요. 네, 네. 그것과 별개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 쓰여 있는 걸 보니 네. 애플이 내년부터 디스플레이를 자체 조달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삼성전자가 여기 전체 매출 중 6.6%가 또 애플에서 나온대요. 네. 참 이들의 관계 또 미묘합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으면 본업에 지장이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출의 비중 6.6%를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큰 영향은 없어요. 굳이.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애플양 매출을 늘리는 계획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한 총 매출 그 정도에서는 큰 영향은 굳이. 없는데 네. 다만 LG 그룹 같은 경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네.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자체 조달 의지는 내비쳐 왔어요. 내비쳐온 상황이고, 이게 내재화를 하는 게 단순히 1년, 2년 가지고는 또 불가능해요. 수율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의 노이즈는 될 수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는지까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런 심리는 LG 그룹주 중에 LG 디스플레이에게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LG 디스플레이 주가 자체도 네. 좋은 흐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오히려 이 이슈는 삼성전자보다는 LG 디스플레이한테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네. 삼성전자한테는 본업 잘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이슈를 좀 정리해 보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녹화일 기준 한 6만 전자는 회복을 한 모습인데 네. 매수하기 매력적인 구간인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아까 사이클과 더불어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사서 좀 견디면 네. 반등할 때 턴이 될 때 좀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인지 궁금해요. 우리가 네. 종목 업종을 접근을 할 때 가격도 중요한데 기회비용도 함께 감안을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냥 사서 무조건 버틸래요가 답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그렇다 보니 기회비용을 함께 감안을 해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지금 접근 같은 경우는 또 타이밍을 한번 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이 좋은 타이밍은 아니군요. 네. 네. 왜냐하면 우선은 가깝게 재고 조정 부분,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1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또 좋지 않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1분기 디램 가격 협상이 지금 1분기 실적에 대입이 됐을 때는 한 10% 정도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그 실적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한 20% 정도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또 한 번 실적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의 수치들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이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5만 원 중반대 이 정도 가격에서는 명백하게 매력적인 단가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가격과는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기회비용을 감안을 해봤을 때 좀 급한 접근은 아니고 좀 가격대 5만 원 중반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이사님. 5층과 6층은 심리적으로 투자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아픈데 6만 원 자체 뭐 가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1분기 실적은 4분기보다 또 이제 안 좋을 확률이 또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섣부르게 이제 판단하는 것보다는 기회비용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저희가 네. 삼성전자만 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사는 것이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현명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사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또 중요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 기업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다 보니 실적 부분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1분기 이후에 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가 방송 통해서 네. 늘 다양한 종목들 짚어주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늘 신기한 게 장전에 종목 얘기해 주시면 장중 개장 딱 했을 때 그 종목들 보면 잘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나같이 손이 느리고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과 인연이 없구나 하고 맨날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데 속상해하는데 추천해 주신 다양한 종목들 중에 단기에 적합한 것도 있고 장기에 적합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종목들을 각각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기에 적합한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주가가 바닥권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좀 짧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죠. 매출의 증대 요인 아니면 이벤트 요인이 존재하는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단기에 적합한 종목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 4월 같은 경우 한 약 4배 정도 안 되게 상승을 했었어요. 와. 이때가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경우가 해외 매출이 늘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다 빠졌네요. 네, 이게 왜냐면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매출이 느는 게 좀 1분기, 2분기 이때 집중이 됐었어요. 왜요? 1분기, 2분기 지금 해외에서 해외에서 수주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 집중이 되었다 보니까 3분기에 매출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래도 볼륨이 좀 빠질 수 있으니까 1, 2분기 집중이 됐다가 그렇다 보니 주가는 요렇게 아주 담백하게 하락을 해 있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 다시금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좀 반등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올해 한 예상
이익 같은 경우가 한 190억대. 어. 근데 지금 시가총액 한 3천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을 감안해서 실제 그 전자담배 매출이 추가된다고 하면은 한 시가총액 4천억 정도까지는 오. 무난하게 상승 가능하다 보니까 뭐 지금 주가에서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두고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적합한 종목 중에 이렌텍 네.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주가가 바닥이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네. 매출적으로 있는 종목으로서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아, 네, 네. 싸 보입니다. 아, 네. 네, 눈을 반짝이게 되는데 네. 자 그럼 장기에 적합한 종목도 한번 리뷰를 들어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장기에 적합한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첫 번째로는 이 전방의 시장 규모예요. 제품을 판매를 하든 아니면은 제품과 관련된 소재를 판매를 하든 이 시장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점유율을 늘려가는 단계에서 그만큼 매출이 지금 대비해서 한 2배, 3배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같은 경우 실제 효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절대 주가를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좀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는 네. 꽤 올라 있죠. 네. 꽤 올라 있어요. 꽤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 같은 경우를 막 위로 이렇게 사서 접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상승을 지속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중기 추세선을 지키면서 상승을 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가격대를 비추어 보면 한 11만 원대 후반, 12만 원 이 정도 가격에서는 좀 모아 나가는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모아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당뇨병 같은 경우가 혈당 조정이 중요한데 맞아요. 실제 뭐 케어젠이 판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가 3월에 FDA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12월에 이제 아마존 판매를 시작했고 뭐 중동이라든지 그런 국가로 실제 뭐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훨씬 한 단계 더 상승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의 논란은 네. 그런 점이었어요. 그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를 네. 판매를 하는데 실제 논문 같은 경우가 한 편밖에 없고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도 혈당의 조절 같은 경우는 그 의학 쪽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뭐 당뇨병 약과 건강기능식품은 함께 복용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노이즈가 존재는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편으로 확장해 볼 수 있는 거는 실제 뭐 혈당에 대해서 조정 나오는 부분과 더해져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다이어트 효과 같은 경우도 진짜요? 예,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해외 업체 비만과 관련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쪽으로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까지 한번 열고 이 종목은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장기에 적합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슈까지 같이 붙으면 잭팟이겠네요. 더 주가가 네.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네. 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2배, 3배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으로서 모아가는 전략 케어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케어젠은 장기 종목, 네. 단기적인 종목은 이렌텍 네. 이야기를 해드렸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이랑 이렇게 종목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좀 나눠봤는데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적으로 좀 넘어가 보죠. 상반기 이제 국내 시장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자. 사실 시장을 미리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시장에 대해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보면 뭐 올 한해는 상저 뭐 하고일 것이다 아니다. 네. 뭐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상반기의 키는 중국에 달려 있는 것으로 중국에게 보여요. 네. 키가 달렸다네. 물론 리오프닝의 진행 거기에 더해져서 중국이 현재 나오는 지표를 비추어 봤을 때 경기 부양책을 실제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방 정부는 소비 쿠폰 발행, 그다음에 도심에 대해서는 플랫폼 중심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소비 진작을 하는 구조로 경기 부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을 놓고 이제 리오프닝의 지금 단계를 볼 필요가 있겠죠. 리오프닝의 지금 단계는 이제는 여행이 열리게 될 경우에 그 점에 대해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죠. 단체 관광, 그다음에 패키지 관광이 열린다고 하면은 그에 반응해서는 이제 면세점, 항공, 그다음에 이와 연계해서 면세 부분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업황의 턴어라운드 중심의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소외됐던 그러한 업종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중심의 플랫폼, 맞아요. 플랫폼은 중국의 경기 부양과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익 성장이 더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죠. 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음원 판매 7년간 증가한 수치를 대입을 해보면 중국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면은 지금 실적 대비해서 추정치가 기본 30% 정도는 올라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고 반도체 플랫폼 엔터 업종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상반기의 키는 역시나 중국이 쥐고 있다. 네. 뭐 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렇게 당장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좀 상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중국의 키가 좀 달려있는 부분들 강조를 좀 해주셨고,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업종들, 턴어라운드가 되는 업종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합니다. 사실 움직인 순서들을 보면 네. 이제 항공 여행 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로 순환매가 좀 쭉 돌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돼서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네. 가장 좀 좋게 보시는 쪽은 어디실까요? 솔직하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터 업종을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너무 다 올랐나요, 이사님? 나머지도 상승에 대한 단계가 다 맞춰질 것 같아요. 특히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오른 만큼 올랐나요? 4분기 이제 BEP로 돌아서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올해 기준으로 이익이 한 800억 정도로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키를 맞춰볼 거는 재무 이슈가 발생하나 안 하냐, 아. 뭐 증자라든지 그러한 요인들. 근데 4분기부터 BEP로 돌기 때문에 음흠. 증자에 대한 이슈는 미리 단행한 기업들은 또 추가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대표적으로 뭐 TA항공, 네. 제주항공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올해는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항공업종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레저 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본 VIP 같은 경우에 데이터는 이미 올라왔고 네. 이제 중국의 VIP까지 더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뭐 LCC, 저가 항공 이런 쪽은 저희가 방송 통해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네.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코로나 때 너무 비정상적으로 뭐 비행기가 뜨질 못했기 때문에 네. 제로 베이스였던 데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이제 주가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올라와 있는 거지. 이제부터 다시 본다고 하면 네. 그렇게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구간인 것 같고, 네. 여행 레저 쪽도 일본 쪽은 올라왔는데 이 중국 쪽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업앤다운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행과 항공 레저 쪽은 그렇고 면세 쪽도 중국인이 키겠어요.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네. 중국 관광객들이 키고요. 주가의 반응은 그 시트립에서 이제 패키지 관광이 열리면 네. 그때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종목들이 주가에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또 살펴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실적이 이제는 도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상반기에는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반도체도 얘기해 주셨고, 뭐 플랫폼 엔터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는 그럼 간단하게만 여쭤보면, 작년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이 울부짖음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에는 좀 봐도 괜찮다? 전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네. 왜냐하면 플랫폼 중심의 경기 부양을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의 플랫폼주들이 반등이 나타날 거고, 그와 연관해서 좀 힘맞추기로 올라가지 반등이 않을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이버는 우선적으로 보고, 카카오 네. 같은 경우는 계열사를 계열사 이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인데,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와 연계해서 중국, 일본 그 결제 시장을 함께
사업을 제휴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 진작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의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는 계열사를 보는 게 낫다. 예, 그런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엔터. 네. 엔터가 이제 예전에는 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엔터에도 한참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이 JYP였나요? 네. JYP 엔터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의견 동일하십니까? 네, 여전히 동일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이브 같은 하이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좋아하는 아이돌보다 네, 네. 아이돌보다도 네. 기업적으로 네, 그런 걸로 해두고 해두고 네, 네. 다 좋아하죠. 네. 좀 잘 한 것 같더라고요. 그룹들을. 아, 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룹들이 나오는 걸 보아하니 아, 저는 3인칭으로 봤을 때, 예, 제 마음 말고 네. 3인칭으로 봤을 이렇게 때, 선을 그으시네요. 예,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대중픽이 네, 대중픽. 있다. 3인칭으로 봤을 때 네. 대중픽이 좋아서 그런 걸그룹, 보이그룹 뭐 이런 라인업이 BTS의 탄탄하다. 공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어. 보여요. 네. 맞아요. 그 전에 하이브는 약간 BTS만 바라보고 네. 워낙 잘 나가니까 네. 그랬었는데 BTS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신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게 매출적으로도 연계가 되는 걸 실제로 확인하면서 네. JYP 엔터랑 하이브 네. 정도를 엔터 쪽에서는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 상반기 3개 업종 좀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앞서서 좀 이슈와 함께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플랫폼 네. 기업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이버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는 계열사 네. 위주로 보고 네. 엔터는 우리 이사님의 대중픽으로서 네, 대중픽으로서 하이브와 JYP 엔터 정도 긍정적으로 좀 엔터 종목들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상반기 저희가 볼만한 업종들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상반기에 시장 대응을 하고 네. 투자하시는데 좀 주의할 점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을 정리해 주신다면 사실 투자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사님, 야 이게 어려운 시장이 맞나요? 근데 객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난이도죠. 저만 어려운 게 아니죠? 아, 저도 상당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너무 어렵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하면 이것만은 피해가면 상반기 투자할 때 좀 수익률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점이라도 짚어주시면 좀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옆에서. 우선은 좀 급한 마음을 많이 배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전 기다리는 건 잘하거든요, 이사님. 근데 안 네. 돌아오던데요. 아, 언젠간 돌아온다. 언젠간 오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업종별로 차별화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업종, 작년의 시각을 버리고 올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중심은 실적이고 한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글로벌의 탑에 어떤 업종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그 점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 네, 탑 캐리를 하는 거 엔터. 직접 우리나라가 캐리하는 거고. 네네. 머리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쪽.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2차 전지도 그렇죠. 그런 군에 있는 쪽에 업종을 중심으로 보면 좀 투자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소외되는 쪽은 보면 어려울 것 같고 네.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상반기에 적극적인 매수 그 업종 안에서 네. 차별화되는 업종들 안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굿, 배드 어떻게 보십니까? 적극적으로 상반기에는 해야 됩니다. 오, 네. 상반기. 그 가는 업종들 안에서는 종목을 골랐다면 네. 매력적으로 잘 분석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네. 왜요? 그리고 하반기가 더 좋을 거니까? 하반기는 잘 모르겠어요. 어.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어. 5월에 어. 우리가 계속 지금 PF 대출 그 관련된 부분의 네.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크게 이게 이슈가 안 되는 이유가 그래도 뭐 공적 자금 같은 경우에 자연스러운 투입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큰 영향이 없는데 5월 PF 만기가 도래가 올해 연중 중에 가장 큰 금액이 도래를 하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금액 그대로 시장에서 이제는 풀어내야 돼요. 그거를 못 풀어내면 증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풀어서 마무리를 지으면 시장 같은 경우 하반기 시장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자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차별화된 업종 안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굿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상반기 치열하게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치열한 전략들 사이에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